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오닉 AI의 박우명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사실 앞선 신정희 대표님 발표를 넉넉하게 재밌게 되게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꾸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제 발표 중에 줄임말 내용이 있을까? 네? 마이크로. 네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 내용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네. 그래서 제 발표 중에 좀 줄일만한 내용이 있을 것인가 막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저도 대충 계산해봤을 때 40분 간당간당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되게 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조급해지면은 말이 이렇게 빨라지면서 꼬이면서 오히려 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마이웨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일단 8년 전에 첫 번째 발표해주신 고석현 대표님하고 같이 컴퍼니 AI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 회사를 이제 네이버에 엑시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이버에 인수가 되면서 엑시트 됐습니다. 이후 네이버 클로버에서 이제 컨버세이션 팀이라고 NLP 팀을 리딩을 하면서 저 언어 모델하고 이제 대화 모델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였고,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상품이죠. AI 챗봇이라든지 AI 콜 같은 이제 콜봇 상품. 그다음 케어콜 이런 류의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이제 런칭하고 그다음 사업까지 전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는 네이버 LLM이죠. 하이퍼클로바라고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 하이퍼클로바 과제 시작 초기 단계부터 리딩을 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공개하는 데 기여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련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데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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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시구나. 그러시구나. 네. 이제 마이크로서 발표하는 게 사실 좀 되게 낯설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LLM 하이퍼클로버를 개발하면서 사실 많은 경험들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네이버 분들 안 계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안에서는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변화나 이제 속도를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그게 좀 답답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나 좀 LLM을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고 그런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창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우선 오늘의 주제가 생성 모델인데 생성 모델 중에서도 저는 LLM 포커싱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LM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LLM이 어떠한 모습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 LLM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손쉽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국어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의 주제가 생성 모델 튜닝 어디까지 왔니잖아요. 그래서 그 생성 모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말이나 글을 생성하는 챗 GPT, GPT-4 같은 거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공개된 이런 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상을 고퀄리티 영상을 잘 생성을 해가지고 되게 이제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생성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LLM에 초점에 맞추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LLM이란 무엇이냐? LLM이란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약간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LLM이라고 하는 것은 이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어입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큰 언어 모델인데 사실 한국말로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이 언어 모델이 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아래 예시에서와 같이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바로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그러한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에서는 이제 는이라고 하는 조사를 예측을 한 거고요. 나는이 들어오면은 학교라는 단어를 예측한다. 이런 식으로 한 단어씩 예측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문장이나 글을 생성하는 모델을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언어 모델이 그냥 엄청나게 큰 경우를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요. 이런 언어 모델은 사실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그리고 지금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아키텍처가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인데요. 트랜스포머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에 구글에 있는 이 8명의 엔지니어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은 포인터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하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벌써 이제 11만 회가 넘는 인용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여기서와 같이 이제 인코더와 이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코더 부분은 주어진 어떤 입력을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코더 부분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 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생성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의 종류를 보면은 이 인코더 부분만 사용하는 버트 같은 모델도 있고요. 디코더 부분만 사용하는 이제 GPT와 같은 그런 언어 모델도 있고, 또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사용하는 T5 같은 그런 언어 모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요. 이 트랜스포머 저자가 총 8명인데 사실 지금 현재 8명은 모두 다 구글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제 구글에 나간 상태고요. 그 중에서 7명이 여기 이제 파란색 글씨 색깔 구분이 되실까요? 네.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 저자들이 창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업한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총 7명이 한 번 이상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도 되게 많이 아시만 이런 캐릭터닷 AI라든지 코히어라든지 뭐 어댑트 AI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유니콘 이상이 되는 그런 스타트업도 존재를 합니다. 요게 사실 제가 준비했던 장표인데 앞선 그 첫 발표에서 스포를 당했는데요. 요 아래 있는 논문에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서 뒷부분 2023년 하반기 부분을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large language 모델에 라지자를 붙이려면은 일반적으로 모델 크기가 한 수십억 개에서 100억 개 이상, 10빌리언 정도 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10빌리언 이상의 모델들의 어떤 트렌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2021년 여기가 뭔가 어떤 트레시홀드라고 보실 수 있죠. 요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공개되는 걸 알 수 있고, 현재 이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모델들이 공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깨알 자랑하자면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하이퍼클로버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중심축이 이제 튜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네, 튜닝은 예를 들면 자동차를 튜닝한다고 예시를 들어보면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기본이 되는 차를 받아와서 오른쪽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색깔을 입히고 엔진을 바꾼다던가 뭐 여러 가지 서스펜션을 뭐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타이어를 교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고치는 것을 튜닝이라고 부르죠. 사실 모델에서도 똑같습니다. 모델의 경우에도 LLM을 활용을 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맛에 맞게 이렇게 조율하는 것을 우리는 조율하는 과정을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는 마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되고 어떤 또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LLM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추론 그리고 이제 판단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LM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시를 보시면 여기 그림의 경우가 이제 왼쪽이 GPT-4에 있는 논문에 나온 예시이고 오른쪽이 이제 제미나이 논문에 나와 있는 예시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미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지금은 이미지를 넘어서 이제 동영상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입력에 대해서 뭐 복잡한 추론 문제라든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런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되게 능숙하게 잘 해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AI가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4,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턴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긴 대화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 전부터 AI를 하셨던 분은 좀 아실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챗GPT가 등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편견이 좀 깨지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지금의 AI 기술은 사람이 생각할 때 약간 좀 쓸만하다. 이제 쓸만하네. 이제 얘 가지고 뭘 좀 해볼까?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좀 상상력 또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호기심 같은 걸 더 자극하는 수준까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릴 내용이 앞서서 우선 사전 지식으로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좀 정의해 보자면 사람이 LLM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발표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LLM이 과거의 AI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뭐라고 할까? 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일종의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과정이 없어도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LLM의 입력으로 넣는 이 텍스트 입력을 우리가 꼭 텍스트일 필요는 없죠. LLM의 입력으로 넣는 것을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어떤 태스크에 대한 그 설명, 그러니까 지시문과 그 다음에 그것을 서포팅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예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린 다양한 방법론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의 이제 프롬프트를 활용한 기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추론의 사전적인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어떤 새로운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사람이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하거나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꼭 필요한 어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LLM이 이러한 추론 능력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결국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AI가 사람이 생각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이제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추론 능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추론 능력에 있어서 초기 시도 가장 첫 번째 이제 시도했던 것들은 이런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얘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바로 답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이제 자기가 답을 도출하기까지의 또 풀이 과정을 생성을 한 후 이것까지 종합을 해서 답변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사실 두 개 다 구글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LLM이 나온 초기에 제안한 방법으로 스크래치패드와 체인 오브 폿 (CO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동일한 방법인데 차이가 있다면 스크래치패드라는 것은 이 풀이 과정을 수식 또는 코드의 형식으로 생성한 반면에 COT라는 것은 자연어 형식으로 생성을 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 자연어로 접근한 방법이 그 어떤 보다 더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하기에 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후에 이 COT 방법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능을 한번 살펴보면 얘는 이제 COT 그 초기 논문에 나왔던 성능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 굵은 글씨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일반적인 프롬프트 대비 이제 성능 효과가 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크게 성능이 향상한 케이스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애매한 성능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모델이 되어야지만 성능이 이제 발현이 된 효과가 발현이 되는 그런 emergent ability 이게 한국말로 아까 첫 발표를 들으니까 그 신대표님 발표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한국말로는 창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emergent ability 현상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유명한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 방법론 자체가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사실 고도화를 위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도 이제 열심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들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예시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여러 번 그러니까 셀프 앙상블이라는 컨셉으로 즉 LLM이 이제 여러 번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들을 조합을 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는 방법으로 그 대표적인 걸로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왼쪽 예시에서와 같이 주어진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LLM이 그 추론하는 과정에서 이 디코딩 파라미터를 막 조절을 해가면서 여러 개의 그 결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제 총 3개의 결과를 생성을 하였는데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이 생성된 결과의 답변들을 살펴보면서 얘네들 중에서 이제 다수결로 최종 답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첫 번째에서는 $18,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26라는 숫자를 얘기했으므로 최종적인 답변은 $18라고 선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표가 조금 작기는 한데요. 오른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모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태스크에서 거의 일관되게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하려면 추론을 이제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코스트가 증가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계열의 방법론으로 조금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한 방법으로 Diversity of Though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체적인 틀은 앞서 설명드린 SC라는 방법과 거의 동일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다양한 풀이 과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예시는 이제 총 3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라 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풀이 과정을 훨씬 더 다양하게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최종 답변은 동일하게 다수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제안한 다이버시티 오브 소트에 대한 그래프고 요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SC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이제 코스트 대비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방법이 이제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코딩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코딩이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다수의 LLM들은 단순히 텍스트만 학습한 것이 아니라 수많이 인터넷에서 널려있는 수많은 코드 데이터들도 학습을 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LLM이 어떤 주어진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코드를 생성을 하거나 또는 주어진 코드를 해석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활용하자라는 게 컨셉인데요. 그래서 이제 추론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코딩 능력을 활용하는 데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생성한 코드를 가지고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LLM이 이해를 하고 답변을 생성하는데 참고해서 도출하는, 즉 LLM을 일종의 코드 인터프리터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생성한 코드를 외부에 있는 별도의 코드 인터프리터에 집어넣어서 결과를 얻은 다음에 그 결과를 조합해서 LLM에 넣어줌으로써 그렇게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체인 오브 코드라고 하는 방법은 구글 딥마인드에서 작년에 발표한 논문으로서 얘는 이 2가지 방금 말씀드린 이게 2가지 케이스 LLM을 인터프리터로 사용하는 것과 별도의 외부 코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을 해서 2가지의 장점을 모두 다 레버리지한 모두 다 활용한 방법으로서 상당히 효과를 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방법은 일종의 이제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이 맨 오른쪽이 제안한 방법의 예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질문이 주어지고 그거에 대한 예시 데이터로서 정답에 대한 풀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오답에 대한 풀이 방법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게 되면은 LLM이 그러면 실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틀리기 쉬운 케이스를 사전에 미리 경고를 받는 셈인 거죠. 그럼으로써 조금 더 이제 이 뭔가 좀 더 이제 잘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딥러닝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지티브 데이터랑 그 다음에 네거티브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을 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여기 이 방법론을 컨트라스티브 COT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성능은 제가 여기다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역시나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세한 거는 그 모든 장표에 관련된 링크를 다 걸어놓았으니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그냥 뭐 전체를 읽으면서 이렇게 암기하면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요 내용들을 옆에서 이제 중간중간 그때그때 기록을 해가면서 그 문제나 또는 지문을 읽고 그리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 자기가 기록한 내용까지 모두 다 참고해서 답변을 도출하는 방식, 셀프 노트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맨 오른쪽과 같이 주어졌을 때 중간중간에 자기 스스로 이제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도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어떤 입력을,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다 일일이 기억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주요 내용을 메모하는 그런 메모를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비슷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제 입력 중간에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고 답변을 생성해야 되는 요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LLM에 그냥 프롬프트만 넣는다고 이게 동작하지는 않고 약간 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동작을 할수록 약간 이제 파인 튜닝이 필요한 좀 이슈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져온 것은 뭐 이 디테일한 방법론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좀 흥미로워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가져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론 파트에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법이 이거는 지난달에 발표된 논문으로 좀 약간 비교적 따끈따끈한 방법인데요. 셀프 디스커버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즉 동일한 어떤 유형의 약간 변형된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사실상 풀이 방법이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착안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스텝으로 문제 풀이를 접근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주어진 태스크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 태스크에 적합한 추론 어떤 방법을 1차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풀이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면 그 태스크 내에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들에 대해 예제들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할 때는 앞서 설계한 이 리즈닝 패스, 어떤 풀이 방법들을 기본으로 놓고 중간중간 어떤 그 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LLM이 이제 풀이를 하면서 최종 답변을 도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거는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다양한 어떤 고도화 방법들하고의 비교는 없고요. 바로 이제 디렉트 텐서랑 COT하고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적어도 기본적인 방법론에 비해서는 거의 대부분 성능이 이제 되게 좋아진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재미있게 풀어볼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LLM을 활용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이 차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 디스커버 방법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중요한 단계가 바로 첫 단계, 주어진 태스크로부터 어떠한 추론 방법을 설계하느냐 부분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제 세 가지의 서브 태스크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셀렉트 단계에서는 내가 이미 추론 방법들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푸세요 이런 추론 방법들을 총 39가지를 저자가 이제 프리디파인을 합니다. 미리 이제 정의를 해놨고요. 그 39가지의 어떤 풀이 방법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 예시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자, 이 중에서 네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할 것 같은 방법들을 한번 골라봐 라고 LLM에게 물어보는 단계가 셀렉트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그 단계 결과 뭐 몇 가지를 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된 방법들을 어댑트 단계로 넘어가서는 이 선택된 방법들을 넣고서 그러면은 이 문제, 이 데이터를 네가 푸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풀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이 데이터에 최적화돼서 한번 디스크립션을 좀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어댑트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요거에 맞는 풀이 방법에 대한 상세 디스크립션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임플리먼트 단계에서는 요 디스크립션을 넣고서 이거를 키밸류 형식으로, 즉 무엇을 확인하세요? 빈칸, 무엇을 확인하세요? 빈칸, 이런 식의 어떤 키밸류 형식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단계가 임플리먼트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임플리먼트에서 생성한 이런 키밸류 형식의 이제 풀이 단계를 마지막에 이제 각 데이터별로 추론을 하는데 요거를 집어넣고 그 아까 말씀드린 빈칸들을 채워가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추론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그 AI 기술이 진정으로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떤 지능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 현재 LLM이 등장하면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쓸만하다라는 수준이 도달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LLM이 폭발적으로 관심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앞선 방법들을 쭉 살펴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게 추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 그 신 대표님 발표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패스가 그려져 있었는데 사실 한 가지의 어떤 추론, 한 가지의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서브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거를 고를지, 그다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그 서브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사실은 지금은 다 이런 식의 LLM 프롬프팅으로 어쨌든 해결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연구들이 현재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LLM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거, 각 단계마다 계속 LLM에 의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 방법으로 그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실용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쪽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판단에 대한 능력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요. 판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LLM에게 우리가 어떤 주어진 판단 기준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 얘가 그럼 이 기준에 의거해서 어떤 생성된 글이나 어떤 결과물들을 잘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제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요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LM이 요 능력을 제대로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문제에 대해서 풀이 방법, 결과를 생성을 해놓고 이것을 다시 주어진 판단 기준에서 맞다 틀리다, 뭐 틀리면 어디가 틀렸다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알고 그럼 다시 그걸 가지고 교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빙글빙글 루프를 돌면서 자가 발전을 통해서 점점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약간 핵심 모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 이제 판단적으로도 흥미로운 접근 방법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 중에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위험성 판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뭐 LLM 또는 그냥 AI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AI는 자기 스스로 뭔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그냥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GPT-3나 또는 그런 LLM들이 등장을 했을 때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약간 좀 문제가 되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거나 뭐 어떤 성차별적이거나 아니면은 되게 이제 논란거리가 될 만한 글들을 생성한 경우가 사실 좀 종종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특히 챗GPT 같은 경우 써보면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면은 오픈AI를 비롯해서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이 이 결과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리워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생성된 결과를 바로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한 번씩 이게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번씩 요거를 그 리워드 모델의 어떤 점수를 기반으로 얘를 이제 튜닝을 하는 일종의 이제 RLHF 같은 그런 기법들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치 판단 기준을 주입하고 있는 거죠. LLM에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여러분이 써보셨다시피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다만 이거는 이제 그런 별도의 리워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도 수집해야 되고 구축해야 되고 또 모델을 직접 학습해야 되는 이슈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런 식의 어떤 별도의 리워드 모델 없이 이런 위험성 판단 문제에 있어서 특정 문제 하나를 잡은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리워드 모델이 없이 그냥 LLM의 프롬프팅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제어가 되더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네, 왼쪽 예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방법론의 같은 경우는 LLM을 통해서 이제 토큰 레벨로, 단어 레벨로 하나하나씩 이제 글을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매 스텝마다 생성할 때마다 위험도가 얼마이다라는 것을 별도로 한 번 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판단 결과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라는 이제 특정 스레시홀드 점수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그 스텝은 되돌아가서 다시 생성을 하는 것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생성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 두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게 이제 엔트로픽에서 공개한 helpful and harmless dataset이라고 있습니다. 즉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제 그러니까 무해하냐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왼쪽이 harmful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이 helpful에 대한 그러니까 harmless에 대한 점수고 오른쪽이 이제 helpful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요 맨 위에 있는 요 빨간색이 그러니까 이게 요 파란색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어떤 프롬프팅을 통한 리워드 모델을 적용하지 않은 베이스라인 점수고 빨간색이 그거를 적용했을 때 효과인데요. 헬풀은 사실 별로 그렇게 그닥 효과는 없지만 함리스 쪽에서는 꽤 큰 폭으로 그리고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운 정도의 효과를 얻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래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시면 이 보라색이 자기가 제안한 방법인데 그리고 나머지 앞선 애들이 별도의 리워드 모델을 두고서 그리고서 이걸 통해서 RLHF를 통해서 이제 위험성을 제어하고 있는 케이스들인데 실제로 보면 거의 이제 대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자기는 조금 더 좋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도의 리워드 모델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LLM은 그거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방법은 이제 사실관계 확인으로 체인 오브 베리피케이션인데요. 근데 저 또한 되게 이제 발표가 좀 늘어지고 있어서 저도 이제 좀 빨리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0분 조금 넘게 남았네요. 네. 그래서 체인 오브 베리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내가 생성한 답에서 진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그 예제가 오른쪽이고요. 그러면은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 초안을 생성을 하고 답변 초안에서 각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사실이 맞다 틀리다를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지식이나 어떤 외부의 어떤 액션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정말 스스로 그냥 LLM을 순수하게 프롬프팅으로만 생성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요 초안, 답변 초안과 자기가 검증한 내용을 다 종합을 해서 최종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서 보시면은 이런 클로즈 북 QA나 또는 이제 롱폼 제너레이션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재미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지식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한 번 더 검토 과정을 거치면은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흥미롭고, 이는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LLM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잘 제어해주고 잘 쓰지 않으면 자기가 이미 할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라고도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LLM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린 거는 이제 그 추론 과정에서, 논리적인 추론 과정에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감지하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셀프 코렉션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그 실험이고요. 얘는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 교정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야 되는 mistake finding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실험은 이렇게 총 3가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그럼 추론,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COT 방식으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스텝별로 이렇게 막 그 생성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어디가 틀렸냐라는 것을 이렇게 콕 찝는 거죠. 그것을 이런 프롬프팅 방식으로 LLM을 통해서 물어보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실질적으로 틀렸을 때 제대로 틀렸다라고 감지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게 성능이 낮죠. 다 50이 다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LLM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단순 프롬프팅만으로 정확하게 이 추론 과정에서 뭔가 오류를 짚어내는 것은 아직 좀 어렵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참고로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던 GPT-4 기준으로도 불과 50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로, 만약에 그러면 이 어디가 틀렸어라는 정확한 피드백을 준다면 그러면 얘는 답변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에러 커렉션에 대한 실험이고요. 왼쪽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이 초록색 부분이 틀린 걸 교정한 비율이고, 빨간색이 맞았던 게 다시 틀린 비율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짙은 색이 100% 정확한 피드백을 넣었을 때의 변화량입니다. 보시면 5가지 모든 테스트에서 다 일관되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언제나 이 100% 정확한 피드백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한 실험은 그 노이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류가 섞여 있는 피드백을 주입받았을 때 이 피드백의 퀄리티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고, 맨 왼쪽이 사실상 거의 랜덤일 때 맨 오른쪽이 100% 정확한 피드백을 얻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점선은 틀린 게 맞을 확률, 그 다음 실선은 맞았던 게 틀린 확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하나하나 이제 추적해 보시면 사실 좀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5개 태스크에서 모두 다 어쨌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60%, 70% 사이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 60, 70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그렇게 아주 정확한 피드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류를 감지하는 부분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고도가 되면은 분명히 이런 방식으로도 효과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가를 어떻게 잘하면 될까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얘는 그러면 그냥 우리가 LLM을 프롬프팅을 통해서 쓰지 말고 그게 아니라 평가 전용 모델을 파인 튜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실험을 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프롬프팅 대비 파인 튜닝 모델이 얼마만큼 더 좋은가, 평가 정확도가 높은가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제어는 굉장히 효과를 보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용 모델을 만들면 좀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 평가 능력은 앞서 설명드린 추론 능력과 더불어서 지능을 똑똑하게 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기준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위험성 판단, 사실관계 확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잘 동작을 하는 반면에, 아직까지 그런 복잡한 어떤 추론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 사람도 살짝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LLM도 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서 파인 튜닝 통한 전용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는 시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LLM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6분 남았네요. 네. 저도 최대한 6분 안에 한번 꾸겨 더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사람이 LLM과 소통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사실은 프롬프트의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LLM이 생성한 결과가 크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LLM은 사실 입력 프롬프트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롬프트가 각 태스크별로 어떤 프롬프트가 과연 최적인가 하는 것은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상 써보려고 이제 뭐 GPT-4가 됐든 뭐가 됐든 딱 키는 순간 아 내가 뭐부터 써야 되지가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그냥 수동으로 막 트라이얼 에러를 이것저것 막 넣어보고 막 고쳐보고 하면서 잘 나올 때까지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현대의 어떤 이런 LLM이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자동화해 볼 수는 없을 것인가 라는 연구들도 또 한 패스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방법론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스트럭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예제를 넣는 파트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인스트럭션 생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총 4가지 결과가 있고 인스트럭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적절한 인스트럭션 후보군을 잘 생성을 하고 생성한 인스트럭션 중에서 무엇이 가장 최적인가를 선택하는 2가지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4가지 방법 중에 앞에 2가지 APE와 iPrompt라는 방법은 비교적 좀 초기에 제한된 방법으로서 사실 2가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방법입니다. 발표 시기도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일단 인스트럭션 생성부터 평가까지를 그냥 단순히 LLM의 프롬프팅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롬프트를 인스트럭션을 생성하는 프롬프트의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 프롬프트 자체가 좀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AP 하나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이제 예제 데이터를 넣고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서 인스트럭션들을 여러 개 생성을 해봅니다. 디코딩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이제 여러 개 생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한 10개 좀 안 되게 생성을 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성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서 다시 내가 원래 풀고자 하는 이그젬플을 붙여서 인스트럭션과 그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퍼런스를 수행합니다.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 결과 내가 원래 나와야 되는 이 정답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단어일 수도 있고 또는 문구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요 정답에 해당하는 그 모델의 출력값, 로그 프로버빌리티 값을 말이 꼬이네요. 네, 로그 프로버빌리티 값을 우리가 이 인스트럭션의 어떤 랭킹 점수로 활용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인스트럭션을 선택을 하면은 그 구성을 마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보시면 알지만 이건 어떤 뭐 별도의 그러니까 튜닝 절차, 파인 튜닝 절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간단하고 좀 손쉽게 써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그리고 한번 첫 번째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방법 오토 인스트럭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스트럭션 생성과 랭킹 중에서 이 랭킹 부분을 보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성은 앞선 방법과 비슷하게 그냥 프롬프팅을 통해 생성을 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초반에 추론 쪽에서 설명한 방법 중에 다이버시티 오브 소트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뿌리 방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비슷하게 인스트럭션의 스타일을 명시적으로 몇 가지를 지정한 다음에 보다 다양한 인스트럭션이 생성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생성 방법에서는 그런 식의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 플랜T5라고 하는 모델을 가져와서 얘가 그냥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근데 파인 튜닝이 약간 재밌는데요. 보면 이 모델의 오른쪽과 같은 요 질문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러면 요 물음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된 토큰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떤 입력된 이그젬플에 대해서 내가 생성한 인스트럭션이 좋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뒤에 나오는 그 토큰 중에서 이제 yes라고 하는 토큰의 확률값을 자기의 그 인스트럭션 랭킹에 활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제 튜닝을 하고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해서 뭐가 가장 좋은 인스트럭션인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앞서 설명드린 iPrompt나 이제 AP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이제 BPO인데요. BPO는 애초부터 인스트럭션 생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별도의 이제 평가하는 과정은 없고요. 그래서 얘는 간단한 종류의 그냥 예를 들면 이거를 분류하세요. 이런 식의 간단한 인스트럭션을 이 모델에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이제 예제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 데이터에 맞는 최적의 인스트럭션을 자기가 스스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스트럭션 생성 모델을 튜닝을 해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뭔가 최적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공개되어 있는 그런 프레퍼런스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구성해서 이제 챗GPT에 넣어가지고 학습 셋을 만든다. 그러면은 일반 프롬프트와 옵티마이즈 프롬프트의 이 페어를 챗GPT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라마 7빌리언, 라마 2 7B 모델을 튜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인스트럭션 생성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델에서 성능 향상이 된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예제 선택인데요. 예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레이블 데이터가 있으면 선택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생성까지 해야 되겠죠. 우선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K-Nearest Neighbor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예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과 가장 의미적으로 유사한 이그젬플을 내 학습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구성을 하면은 그냥 랜덤으로 뽑은 거 대비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방법이 간단한 컨셉이지만 지금까지도 되게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꽤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방법, 이건 이제 동일한 저자가 작성한 두 가지 방법인데요. 얘는 애초에 학습 데이터가 없는 제로샷 환경에서 학습 데이터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COSP라는 방법은 좀 추론 문제 타겟팅한 반면에 USP라는 건 이제 분류나 어떤 제너레이션 좀 더 다양한 태스크를 일반화한 방법이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다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매드 프롬프트라는 방법인데, 이건 작년 말 MS에서 발표한 방법입니다. 얘는 사실 뭔가 특별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좀 효과적인 것만 쏙쏙 뽑아서 조합을 했더니 이걸 가지고서 GPT-4를 통해서 단순히 프롬프팅을 했는데 그 매드QA라는 메디컬 QA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에 나와 있던 파인튜닝 소타 모델을 뛰어넘어서 제일 좋은 점수를 달성했다라고 이제 공표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앞서 거의 대부분 다뤘습니다. 얘네들이 사용한 테크닉은 거의 다 다뤘는데요. 우선 제로샷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이제 한 80점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학습 중에 이제 그 이그젬플을 랜덤으로 뽑아옵니다. 그랬더니 한 요 정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디렉트 앤서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COT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요만큼 올라왔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COT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그젬플 아까 랜덤으로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랜덤이 아니라 KNN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럼 또 조금 더 올라갔고요. 조금 더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셀프 앙상블 기법의 하나인 그 셀프 컨시스턴시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이제 예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약간 여담도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스킵을 해야겠네요. 요약하자면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고, 그래서 프롬프팅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풀기 위한 AI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부터 해서 그 다음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과정이 보통 전문가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일이에요. 그냥 정말 간단한 단순한 어떤 분류 문제 하나를 푸는데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그런 일이었던 것을 지금은 LLM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프롬프트만 넣음으로써 한 몇 분 만에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프롬프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애석하게도 그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지금 물론 이제 점점 그 수용할 수 있는 길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이제 1밀리언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넣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 이런 식 프롬프팅만 가지고서 얘 행동이나 또는 얘를 어떤 제어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 보시면 것과 같이 어떤 아까 체인 오브 베리피케이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1차로 생성한 답을 명시적으로 뭔가 이제 자꾸 확인 절차를 거치니까 점점 더 고도화됐듯이 이거를 적절하게 잘 세밀하게 튜닝하고 세밀하게 뭔가 제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제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제한된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프롬프팅에만 의존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론 비용이 커지는 거죠. 모든 문제를 이렇게만 접근하면은 결국 비싼 모델을 계속 여러 번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튜닝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활용하는 게 최적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파인 튜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튜닝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더 작은 모델로 더 높은 성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애초부터 프롬프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동작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건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즉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뭐 애초부터 막 파인 튜닝이나 이런 복잡한 걸 생각하기 전에 일단 이게 진짜 현재 기술로 풀리는 문제가를 빠르게 테스트해보는 수단으로서 아주 적합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뭔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컨셉들이 진짜 동작하는 것인지를 빠르게 POC 또는 데모들을 만드는 데는 이 프롬프트 튜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검증된 것을 이제 보다 시리어스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보다 이제 되게 뭐 대규모로 키운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튜닝 기법들이라든지 다른 이제 기술 테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뭐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2, 3분 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거의 대부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지배하는 것처럼 사실상 모델 구조의 발전은 거의 세츄레이션 된 상태이고요. 그럼 현재의 생성 AI는 사실 이 규모의 혁신입니다. 규모로 인한 혁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뭐 모델 크기 그리고 컴퓨팅 파워 이 규모에 의한 혁신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다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의도한 방향에 적합한 고품질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 즉 이런 식으로 보다 더 이제 데이터 양보다는 이런 퀄리티가 중요해지고 그게 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어떠한 노력들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공공이나 또는 뭐 기업이나 개인이 구축하고 공개한 데이터가 많이 있죠. 뭐 예시 데이터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슈퍼내추럴 인스트럭션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고품질 지시문 데이터, 인스트럭션 데이터입니다. 이 영어로 된 데이터를 지금 이제 저희가 번역도 하고 또는 이제 다른 식으로 저희가 또 제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거의 한 1,600개 이상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인스트럭션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좋은 하이 퀄리티의 데이터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그 네이버 클라우드의 도움을 받아서 클로바 X를 통해서 좀 번역을 하고 일부 번역된 결과들을 저희 깃허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깃허브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모두의 망치라는 것이 있고요. 얘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폭이 좀 더 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정리도 좀 해봤는데요. 네, 이상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기술 발전을 보면 굉장히 좀 빠른,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약간 얘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계속 딥다이브해서 이거를 고도한 연구도 물론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내 문제를 푸는데 쓸 것이냐, 이런 활용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도전과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연구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각자 하시는 일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 이제 LLM을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게 내용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